최근 몇 년 동안 군사전장에서는 무인 시스템이 점점 더 병사들이 수행하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최전선에서 로봇을 이용해 물자 수송과 부상병 후송에 로봇을 대대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처럼 극도로 위험한 작업에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상 로봇은 자율 또는 원격 조종 전투 임무에 맞게 개조되어 광대한 전선 전반에 걸친 우크라이나의 병력 열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양상을 확실히 바꿔놓은 것은 바로 공중에서의 드론입니다. 무인 항공기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적진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타격을 가하며 심지어 더 작은 공격 드론을 운반하는 모선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론이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장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실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곧 바뀌게 될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세계 최초의 무인 전투기로 소문난 바이락타르 크지렐마의 또 다른 성공적인 발사 시험을 막 마쳤습니다. 이 혁신적인 전투기는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모든 첨단 신무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독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시제품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엔진으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지렐마와 그 우크라이나 엔진의 전체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미래 전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질엘마라는 이름은 터키어로 붉은 사과라는 뜻으로 터키 신화에서 멀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승리를 상징하는 전설적인 상징입니다. 하지만 매번 성공적인 시험이 거듭될수록 그 비전은 기하급수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크지렐마의 최신 시험 영상은 2026년 7월에 공개되었습니다. 제조사인 바이카르 테크놀로지스에 따르면 꼬리번호 S2를 가진 크지렐마가 7월 8일 키르다그의 촐루에 위치한 아크은즈 비행훈련 및 시험센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목적지는 사격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메르신의 제5 주력 전투기 기지사령부였습니다. 기지에서 1년의 준비와 시험을 마친 후 이 무인 전투기는 양 날개 아래에 초음속 Z-230 미사일 2발을 장착한 채 이륙하여 해상 표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키지렐마는 이후 Z-230 미사일을 발사해 74마일이 넘는 거리에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턱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무인 전투기가 공대지 초음속 탄약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키지렐마가 발사한 Z-233장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사거리가 200km, 즉 124마일이 넘는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은 터키의 UAV-230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보이며 제조사 로켓산에서는 이를 초음속 탄도미사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UAV-230은 보도에 따르면 사거리는 약 93마일로 더 짧습니다. 따라서 Z-230이 실제로 UAV-230의 확장형이라면 사거리 증가가 업그레이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초음속 미사일로의 성공적인 시험은 키지렐마의 공격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전에는 톨룬, 테베르, 82, KGK, 그리고 LGK-82 탄약으로도 성공적으로 시험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무기들은 Z-230처럼 터키에서 국내에 생산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다른 탄약과 Z-230 사이에는 이번 최신 시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톨룬, 테베르, 82 KGK, 그리고 LGK-82. 탄약은 본질적으로 모두 유도 활공 폭탄이지 엄밀히 말해 미사일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톨룬은 정밀 유도 활공 폭탄으로 터키 개발사 아세산이 개발한 유도폭탄 또는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표준 모델은 GPS, INS 유도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최근 시험에서 타격한 것과 같은 고정 표적에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동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영상 적외선, 즉 IIR 버전도 제공됩니다. IIR 버전에는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충돌 직전까지 정밀한 표적 고정을 위해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제어가 가능합니다. 톨룬의 사거리는 약 55저 캐리입니다. 유효 고도는 4만 피트이고 원형 공산 오차 약 49G 피트입니다. 이 무기는 약 1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탄도를 장착해 견고한 구조물을 공격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폭탄은 터키의 F-16 블록 40 전투기에서 사용하도록 인증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키지렐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실시간 광학 확인을 통해 견고한 벙커나 이동 중인 차량을 근거리에서 정밀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벨린 230 초음속 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으로 이제 크지렐마는 방어가 강화된 목표물이나 더 먼 거리의 표적, 심지어 해상에서 이동 중인 표적에 대해서도 장거리 고속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LGK-82는 아셀산에서 제조한 500파운드급 레이저 유도 폭탄입니다. 구성면에서 미국의 페이브웨이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전투기에서 발사할 경우 약 7.5마일의 사거리를 가질 수 있으며 이 레이저 유도 키트는 나토 표준 MK-82와 러시아 표준 FAB 시리즈 범용 폭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테베르 82는 레이저와 GNSS 유도를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유도 키트입니다. 이 키트는 기본형 저속비행 플랫폼용 짧은 날개 키트, 그리고 장거리 날개 키트의 3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의 경우 전투기에서 약 7.4마일의 사거리를 가집니다. 장거리 날개 키트로 사거리가 최대 50마일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 6월 제블린 230의 최신 시험, 몇 주 전에도 LGK-82와 테버 82를 모두 사용한 또 다른 성공적인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또 다른 첨단 터키산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토이건 전자광학 표적 조준 시스템, 즉 EOTS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셀산에서 개발한 내장형 표적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키즈렐마와 같은 저피탐 전투기와 카안, 안카3과 같은 첨단 바이카르 무인기 전용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기존의 외부에 장착되어 레이더 피탐지 특성을 높이는 표적포도와 달리 토이건은 기체 동체에 완전히 내장되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키즈렐마는 세계 최초로 내장형 EOTS를 탑재한 무인 전투기가 되었으며 이 기능은 이전까지 F-35와 같은 유인 5세대 전투기에만 있던 것이었습니다. 테스트 동안 토이건100 EOTS가 지정한 고정 표적이 2개의 폭탄으로 명중되었으며 이를 통해 키즈렐마가 토이건100 EOTS를 주된 공대지 센서로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스탠드인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키즈렐마가 고정 및 활강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시험으로 초음속 에어로발리스틱 미사일도 이동 표적에 발사할 수 있게 되어 키즈렐마에 중요한 무기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키즈렐마 개발 과정을 지켜보셨다면 그리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개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과 능력이 거의 몇 달마다 시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초의 시험은 2022년 A이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속도가 워낙 빨라서 2025년 여름부터 양산에 들어갔고 첫 실전 배치는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빠른 반복 개발 때문인지 양산에 들어갔을 때는 정확히 어떤 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그 점이 인상적입니다. 유도탄과 초음속 미사일 외에도 키즈렐마는 미국의 APKWS에 대응하는 터키의 로켓산 시릿 미사일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키즈렐마는 샤이드 타입 무인기 격추 능력을 포함해 더욱 다양한 표적을 상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키즈렐마에 큰 관심을 보이는 우크라이나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악명 높은 샤이드에 러시아판 계란을 격추하는 것이 국민 스포츠처럼 되었고 격추 방법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터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현재 분쟁에서 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양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일부 방산업체들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침공이 시작된 이후 바이카르와의 관계를 점점 더 확대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서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에 응답하여 자사의 TB2 공격 드론 여러 대를 기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금 수령을 거부하고 드론 구매를 위해 모인 자금을 대신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 중반까지 약 50대의 TB2가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었으며 2023년 초에도 추가적인 직접 기부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전쟁 초기 단계에서 TB의 사용은 러시아의 방공망과 전자전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되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적으로 크게 부활했습니다. 2025년 6월경부터 우크라이나의 TB2 드론은 흑해에서 러시아의 고속 공격정과 상륙정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격파하고 파괴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3일에 TB2 이 드론 한 대가 점령된 헤르손주의 좁은 지형인 텐드리스카 스핏 근처에서 공수부대를 태운 러시아의 고속 공격정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텔레그램 공식 성명을 통해 점령군 7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TB2 드론 함대가 정찰과 정밀 타격 모두에 사용되어 러시아의 방공망의 빈틈을 이용해
해군 함정과 해안 진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TB2 드론이 2026년 6월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 드론 2대를 파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베이카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TB2 드론 기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키이우 지역에 대규모 드론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공급 업체에서 실제 국내 생산 업체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카는 우크라이나에서 3가지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에는 회사 CEO 할로 바이락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위 박람회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의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키이우에 있는 대규모 바이칼 드론 제조 시설입니다. 이 공장은 완전히 가동되면 연간 약 120대의 대형 드론을 생산하고 약 500명의 직원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는 TB2와 잠재적으로 TB3 함재 드론을 조립하고 아크은즈, 키지렐마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12개월 이내 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진 인프라 전쟁이 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완공이 지연된 이유는 이해할 만합니다. 2025년 10월까지 이 시설은 이미 러시아 미사일에 4차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로 인해 일부 구조적 손상과 자재 손실이 발생했다고 CEO는 밝혔습니다. 공사는 계속되고 있고 바이카르가 키지렐마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려는 것도 이해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기체가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산에 사용될 구체적인 우크라이나산 엔진이 무엇인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이제 최신 무기 체계와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최신 군사 뉴스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설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딱 알맞은 곳에 계신 겁니다. 저희 밀리터리쇼에서는 매일매일 바로 그런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항상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키지렐마의 개념은 2013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자세한 사양은 2021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사하 디펜스 엑스포에서 바이카르와 우크라이나 엔진 제조업체 이브첸코 프로그레스 간의 통합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지렐마와 아마도 다른 터키 첨단 드론들도 우크라이나 엔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의도된 바였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오늘날까지도 그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초기 세대의 키지렐마 시제품은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의 AI-25 TLT 엔진을 사용해 아음속 비행 테스트, 공기역학 검증, 그리고 초기 무장 통합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에 공개된 네 번째 시제품, 즉 PT4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애프터버너가 장착된 더 강력한 AI-322F 엔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엔진 역시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이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우선 두 엔진의 설계 연식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브첸코 AI-25 엔진은 우크라이나의 소련 기업인 이브첸코 OKB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야코블레프 야크 43발 엔진, 항공기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종종 최초의 지역 제트 여객기로 간주됩니다. 엔진 개발은 196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험 비행은 1966년에 이루어졌고 다음 해에 대량 생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기반을 둔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모토르시치, 자포리자 산업전선 도시의 이브첸코 프로그레스 근처에 위치한 모토르시치는 오늘날까지도 이 엔진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겠지만 오늘날 생산되고 있는 변형들은 수십 년에 걸쳐 상당한 개조를 거쳤습니다.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변형은 AI-25TL입니다. 이 엔진은 원래 1968년에 첫 비행을 한 아에로 L-39 알바트로스 군용 훈련기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고 설계되었습니다. 총 3,000대 이상의 아에로 L-39 알바트로스가 생산되었으며 그중 2,900대가 현재도 현역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은 이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브첸코 프로그레스는 1990년대부터 원래 엔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AI-25T LSH를 판매해왔습니다. AI-25TL의 또 다른 변형인 AI-25TLK도 중국의 홍두 JL-8K 카라코롬 Z 훈련기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25TLT라는 새로운 모델이 이 계열에 새로 추가된 모델입니다. 이 엔진은 키지렐마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더 강력한 터보팬 엔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AI-25TLT입니다. 이 엔진은 약
770파운드의 건조 중량을 가진 중간 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입니다. 약 3,790파운드의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훈련기와 시험용 프로토타입에는 충분히 적합하지만 키즈렐마가 필요로 하는 초음속 비행을 위한 충분한 출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이 엔진은 표준 순항 고도인 35,000피트에서 대략 마하 0.8에서 마하 0.9, 즉 약 시속 520-80천 마일에서 590-40천 마일 정도의 속도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키즈렐마 프로토타입에는 더 강력한 AI322 엔진이 사용되었고 양산형에도 아마 이 엔진이 사용될 것입니다. AI322F는 AI22225F를 기반으로 한 첨단 애프터버닝 터보팬 엔진으로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에서 제조한 또 다른 견고한 우크라이나산 엔진입니다. AI25T, LT와 비교하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건식 추력에서는 5,510파운드의 힘을 내고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최대 9,900파운드까지 힘을 낼 수 있어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이 추가적인 출력 덕분에 키즈렐마는 마하 1.4에서 1.6, 즉 35,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924에서 1056마일의 초음속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은 무인 항공기가 최신 유인 전투기처럼 고지 전투기동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터키 공군과 해군이 키즈렐마의 첫 번째 고객이 될 예정이지만 양산형 키즈렐마에 어떤 엔진이 사용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I322F의 모든 성공적인 테스트 덕분에 이 엔진이 키즈렐마의 양산형과 드론의 첫 번째 공식 수출 고객인 인도네시아의 납품될 기체에 탑재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2026 사하 엑스포 기간 동안 바이카로와 인도네시아 기업 PT 리퍼블릭 에어로 디리간타라 간에 12대의 키즈렐마 인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2028년부터 인도가 시작되며 인도네시아 내의 현지 생산시설과 정비 수리시설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 드론들은 해군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곧 자카르타로 이전될 예정인 항공모함 주세페 가리발디의 항공단에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함정은 2024년에 이탈리아 해군에서 퇴역했습니다. 이 함정은 AV-8B 해리어2 전투기를 운용했으나 현대화 계획에는 키시 크즈렐마 같은 무인 시스템의 광범위한 활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강력한 AI322F 엔진으로 전환함으로써 키시 크즈렐마는 시제품에서 실제로 배치 가능한 전력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분명히 인도네시아 측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엔진은 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키즈렐마의 최대 이륙 중량이 18,700 연파운드를 넘고 최대 3,300 연파운드의 탑재량을 실었을 때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엔진에는 한두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이 엔진은 AI25 TLT보다 훨씬 크고 무거우며 건조 중량이 약 1234.5파운드에 달합니다. 크기와 무게가 늘어나면서 키시 크즈렐마 기체의 설계 변경이 필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시제품에서 볼 수 있는 더 큰 공기 흡입구와 강화된 착륙 장치 같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AI322F 엔진은 AI25TLT보다 연료 소비량이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애프터버너 모드에서 두드러집니다. AI322F는 시간당 추력 1파운드당 연료 1.9파운드를 소모하며 AI25TLT는 순항시 약 0.8파운드를 소모합니다. 신형 엔진 장착 기체는 항속거리가 줄어듭니다. 추가 연료 소비로 항속거리가 줄지만 더 큰 내부 연료 탱크가 있다면 이 기체의 또 다른 인상적인 특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체는 스텔스 성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체는 스텔스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카나드 델타 구성과 2개의 수직 꼬리 날개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갖추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습니다. 또한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용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키시 키즈렐마는 항공모함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터키의 경우 이 기체는 터키의 주력 상륙 강습함인 TCG 아나돌로에서 별도의 캐터펄트 시스템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최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첨단입니다. 이 항공기는 AI 기반 임무 컴퓨터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지상 이동, 이륙, 착륙, 비행을 수행합니다. 이 항공기의 센서 역시 최첨단으로 아셀산 무라드, ESA 레이더, 카라트,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 그리고 앞서 언급한 토이곤, EOT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장체계 역시 새로운 시험이 성공할 때마다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카르가 키시 크즈렐마가 세계 최초의 자율전투기라고 주장하는데 신빙성이 더해집니다. 물론 이 항공기는 미국의 F-35 라이트닝2와 같은 가장 진보된 서방 전투기들의 기능이나 엄청난 성능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키시 크즈렐마의 현재 기능은 최신 F-16 변형기나 중국의 J-10과 같은 4.5세대
무인 전투기 능력과 비슷한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물론 저렴하진 않지만 동급 유인 전투기보다는 훨씬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지렐마의 예상 단가가 사양에 따라 약 3천만에서 4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형 F-35A가 약 8,500만에서 1억 1,500만 달러, 신형 다쏘 라팔이 8천만 달러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위치하게 됩니다. 심지어 최신형 F-16 블록 70, 72 변형도 지원 패키지에 따라 대당 6천만에서 1억 달러까지 가격이 나갑니다. 둘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조종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즉, 키지렐마는 동급의 F-16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투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피격당하면 비싸고 큰 손실이긴 하지만 피격된 유인 전투기에서 탈출한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한 장기간의 수색 및 구조 작전이나 물론 조종사를 완전히 잃는 것에 비하면 그 손실과 비용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점들을 고려하면 많은 국가들이 터키를 뒤따라 자체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은 언젠가 인간 조종사를 완전히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호주,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같은 국가들 모두 키실렐마에 필적하는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테스트 중입니다. 하지만 키실렐마가 독립적인 전투기로 설계된 반면 다른 국가들은 유인 전투기의 윙맨 역할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크라토스, XQ-58 발키리는 F-22와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호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이 전투기는 아음속입니다. 마하 0.85, 즉 시속 약 650마일의 속도를 내며 대당 400만 달러로 훨씬 저렴합니다. 호주 역시 미국과 공동 개발한 로열 윙맨, 보잉 MQ-28 고스트뱃을 시험 중입니다. 이 기체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센서 융합 및 무장 탑재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키실렐마처럼 첨단 AI와 스텔스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음속이며 독립적인 초음속 타격 임무보다는 협동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자체적인 로열 윙맨을 시험 중입니다. 수호이 S-70 또는 코트니크 B로 Su-57 전투기를 보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20톤급의 대형 플라잉 윙 드론으로 2.8톤에 달하는 키실렐마를 훨씬 웃도는 막대한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 역시 아음속이며 개발 과정은 터키 기체와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024년에 시제기를 잃는 등 끝없는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중국 역시 키실렐마에 필적하는 로열 윙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드론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2025년에 티베트의 고지대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홍두 GJ-11 또는 샤프소드는 키실렐마처럼 전투기형 공기역학이 아니라 스텔스에 최적화된 플라잉 윙 설계입니다. 다른 로열 윙맨들과 마찬가지로 아음속이며 S-70처럼 대형 내부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은 단독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지만 주로 중국 전투기의 윙맨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키실렐마에 실제 직접 경쟁자가 하나 있습니다. 즉 윙맨이 아니라 전투기로 설계된 무인 항공기입니다. 인도의 미래 무인 전투기, 즉 FUVA입니다. 초음속 공중 우세 드론으로 설계된 이 기체는 마하 1.5 이상의 초음속 속도와 키실렐마와 같은 공대공 전투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속도에서는 터키 경쟁자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키실렐마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무인 전투기로 두드러집니다. 조종사들은 다른 많은 직업들과 달리 AI가 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직은 말이죠. 이제 키실렐마의 끊임없는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능력이 공개될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개발 소식은 계속 전하니 먼저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또 우크라이나가 로봇 군대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다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